너무 무리하게 유동성을 공급해요 지금. 무리하게. 그런 것들이 변동성을 불러와요.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유동성 장세다. 자본시장에서는 좀 크게는 한 20% 정도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상향을 전제로 한다면 한 번씩 조정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매입 시점이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럼 같은 현금 확보도 다른 개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머니트렌드 2026의 공저자이시죠.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이신 김광석 교수님 모시고 최근 한국과 또 세계 경제에 대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네. 아예 또 자료까지 또 만들어가지고 네. 오셔서 이제 네. 꼭 설명을 해주시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자료까지도 보여드릴 건데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제 머니트렌드 2026을 같이 이 공저자로 참여를 해주셨지만 이제 딱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도 되시고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또 막 주가 막 흔들흔들하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또 뭐 버블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선은 지금 뭐 제일 이슈는 뭐 어제인가요? 막 폭락하더라고요 주가가 막 테슬라 막 6점 몇 프로 빠지고 예. 순식간에 그러면서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계속 그 얘기 나오던 버블 논란이 좀 다시 한번 재점화되는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큰 틀에서 그걸 좀 정리를 확실히 하고 가시면 머니 트렌드를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 일단은 이런 현상만 한번 볼게요. 연일 오르다가 상당 기간 오르다가 25년 4월 한 3일에서 10일 사이에 저점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 계속 오르다가 한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평지를 찍죠. 근데 오를 때도 AI 기업들이 오르고 또 조정될 때도 AI 기업들이 조정되고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부터가 어쩌면 거품론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무슨 얘기냐면 오를 때도 오르고 떨어질 때도 떨어진다. 거품론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주식들이 오를 때 거품론에 해당되는 AI 기업들은 계속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 일단 지금부터 가볍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이겠지만 AI 거품론에 무게를 두는 뭐 여러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들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AI 거품론 아니다라는 또 주장의 근거들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걸 한번 저울질해보면 어떨까. 그래야 여러분들도 보는 시야를 좀 갖게 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을 지금부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준비된 자료 같은 걸로 한번 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뭐 첫 번째 질문은 아마도 거품론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품론이 등장하게 된 가장 대표적인 배경, 가장 간단한 게 테크 기업에 너무 많은 자금이 쏠린 거 아니냐.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M7 기업의 전체 S&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 한 10년 전에 9.8%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S&P 500 중에 36.2%나 다 M7 기업이다. 그만큼 과도하게 얘네들이 쏠렸다. 그럼 이제 미국 경제 구조나 자본시장의 구조가 만약에 M7 기업 중에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지금 제일 물망에 오르는 기업이 오픈 AI인데 오픈 AI 같은 기업이 하나 흔들리면 그만큼 미국의 자본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9.8%였다면 M7 중에 하나가 흔들려도 그게 뭐 미국 자본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은 덜한데 이 정도면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 자, 이게 하나의 근거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자, 팔란티어 뭐 거의 700배 올랐다. 테슬라 뭐 거의 300배 올랐다. 뭐 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본다면 이 퍼가 예를 들어서 작년 이맘때 팔란티어가 뭐 300배 올랐을 때 그때도 거품이에요. 그죠? 300배도 거품이고 600배도 거품이에요. 그럼 800배도 거품이에요. 단순히 퍼가 뭐 50배, 30배도 거품이니까.
그죠? 네. 그냥 단순히 퍼가 높다는 것만으로도 그 거품이 무너질 거라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조정될 거다. 네. 이것만 가지고 근거를 삼기는 어렵다. 근데 어쨌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뭐 근거 중에 하나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저도 이제 대중분들을 많이 뵈면 많은 대중분들은 여기서 많이 근거를 갖는 거죠. 이만큼 올랐으니까 뭐 조정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저희 1년 버는 돈에 지금 700배만큼 주가가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700년을 벌어야 지금 주가인데 너무 고평가 아니냐? 그렇죠. 네, 그 예, 논란이요. 그런 근거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일단은 AI 거품론의 주된 근거를 나열하면 뭐 한 10가지 되겠지만 그 중에 한 3가지를 한번 추격해 보면 사실 가장 근거가 있는 게 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예, 순환 투자 때문입니다. 재밌는데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에, 네. 또 엔비디아는 코어위브에, AMD에, 오라클에 서로 투자하고 서로 고객이 되고 네. 서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순환 투자 구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그래프가 이래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픈 AI가 나 데이터 센터 필요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래 나 이만큼 투자할게. 네, 데이터 센터 줘. 이만큼 투자할 테니까. 그러니까 오픈 AI가 그러면은 그 데이터 센터 질 때 필요한 GPU 엔비디아 거 쓸게. 네. 뭐예요? 투자 너네 거 받고 고객 내가 너네 고객이 될게. 돌려막기일 수 있잖아요. 돌려막기. 나쁘게 얘기하면 돌려막기. 네. 좋게 얘기하면 뭐 순환 투자. 근데 여기부터 제가 근거를 하나 댈게요. 뭐 벌써부터 이제 제 느낌이 AI 거품 아니다라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거품 아니다라기보다는 거품인데 거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 꺼지지 않는다는 말씀드릴 거고 네. 그 꺼지는 것은 AI 거품 때문에 꺼진다가 아닌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꺼지는 거지 AI 거품론 때문에 AI 거품이 꺼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뭐를 강조하고자 하냐면 순환 투자가 아닌 게 있는가라고 지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류가 순환 투자가 아닌 게 없어요. 제가 우리 사실 그렇죠. 우리 정태익 동생을 제가 동생과 죄송합니다. 동생을 만나면 뭐를 이렇게 뭐 선물 받는단 말이에요. 선물 받으면 또 제가 밥 한 번 살 수 있고. 그렇죠. 이게 순환 투자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집에다가 부침개 붙여서 주면 그 접시에 그냥 오지 않아요. 과자 몇 개 얹어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들도요. AI 기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현대차가 있어요. 현대차의 공급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럼 공급업체들이 뭔가 물건을 공급하죠. 네. 이 공급업체들은요 100% 현대차만 타요. 정말로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오히려 현대차 기업들의 직원들보다 현대차 공급업체들이 더 많이 현대차를 타요. 네. 이게 순환 투자 구조입니다. 이게 일종의 서로 네, 고객이 아주 단순하면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는 네네.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자영업체가 술집을 열어요. 네. 술집 열면 하이트 진로에서 돈을 빌려줘야 돼요. 무이자 대출을 해줘요. 네네. 대출을 해주지만 예를 들어서 간판이나 여기 이렇게 뭐죠? 메뉴판 같은 거에 하이트 진로 마크 하죠. 하면서 이게 서로 뭐 해주는 거예요. 우리 물건 사주고 네. 서로 빌려주고. 대출해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업종이든 잘 알고 계시는 업종이든 모든 산업에 걸쳐서 순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순환 투자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순환 투자인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야, M7 기업끼리 혹은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업태끼리 자기네끼리 유망한 산업에 다 서로 투자하고 있네.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들 기업들이 순환 투자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메꾸고 있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캐시플로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팩트입니다. 어쨌든 이게 AI 거품론의 근거고요. 저는 이제 거품론의 근거들을 가지고 주로 아니다라는 관점에서만 말씀드렸는데 또 AI 거품론이 아니다라는 근거는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품이라는 건 결국에 그러니까 모래성 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그 본질로 들어가면. 근데 이 회사들은 실제로 돈을 지금 잘 벌고 있잖아요. 네. 돈도 잘 벌고 이제 돈 잘 버는 걸로 이제 미래 먹거리에다가 투자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돈이 끊기면 붕괴가 될 수 있겠지만 돈을 네. 잘 버는데 이게 어떻게 이 거품이 사그라질까? 뭐 이런 의문은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AI 거품론이 아니다라는 네. 제가 갖고 온 근거를 좀 들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I 거품론이 거품이다. 라는 제 너무 근거를 과도하다. 네, 너무 과도하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아까 이 왼쪽 그래프랑 비슷한 걸 보여드렸는데 M7 기업을 중심으로 시가총액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비슷한 그래프예요. 근데 리턴을 보면요. 전체 산업 생태계에서 S&P 기업 중에 M7 기업이 돈을 다 벌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 돈 버는 리턴 전체 중에 71%를 이 M7이 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치고는 주가가 덜 오른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그런 관점도 생각해 보면 수익 주식 시장에서의 기여가 이렇게 30% 넘게 오른 게 말이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의 돈 번 것을 수익 기여를 생각해 봤을 때는 오히려 리즈너블하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건전한 산업 생태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더 구체적인 근거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전한 생태계예요. 이제 제가 부익남 TV에 나왔지만 우리 경제도 한국 경제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저도 일정 부분 굉장히 공감합니다. 과도한 돈이 부동산 시장에 쏠리면 그만큼 제조업으로 돈의 이동을 막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 정부가. 근데 미국은요, 여기 보세요. M7 기업 중심으로 돈이 쏠린 만큼 이들이 캐피털 익스펜디처 엄청나게 자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이들이 자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게 건전한 생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투자하고 있는 자본 투자가 어딜까요? 미래 유망 산업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순환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유망한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니 자기들이 보고 있는 이들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 영역이 유망한 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게 건전한 산업 생태계라고 해석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저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데 투자 안 하고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뭐가 문제냐. 미래 유망한 산업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서로 간에. 자, 그런 거고요. 자, 두 번째, 닷컴 버블과의 차이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 장표가. 네. 2000년대 당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날 때 네. 그때 인터넷 혁명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집중했어요. 그때는 통신망을 깔았어요. 네. 통신망 깔던 회사 시스코 이때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죠. 근데 그만큼 어닝이 따라줬어요? 어닝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네. 쉽게 말하면 이 주가와 어닝 간의 격차 이게 버블인 겁니다. 네. 버블이 있었어요. 그때는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와 어닝이 어떻게 해요?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네. 바로 투자한 만큼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투자한 만큼 지금 AI 기업들은 혹은 AI 인프라 기업들은 투자한 만큼 어떻게 바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2013년 이때부터 온라인 쇼핑 데이터를 누적으로 이렇게 추계를 해왔어요. 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2013년부터 월별 온라인 쇼핑 통계를 발표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계속 추계를 해왔던 통계인데 다시 말하면 12년까지는 통계가 없는 거예요. 네. 없으니까 2000년에는 몇 %가 온라인 쇼핑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많지는 않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냥 우리가 가정할 수 네,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어림잡아 보면 1999년 2000년 이러면은 전체 도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뭐 0.12% 네. 요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장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인터넷에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으로 연결이 돼요. 네. 그럼 얼마나 수익을 거둘까? 그래봐야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25년은 이미 41% 이상이 온라인 쇼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투자한 만큼 바로 수익화가 이루어진다. 좀 다른 거죠, 생태계가. 이미 우리는 AI 생태계에 들어와 있다 보니 시설 투자를 한 만큼 바로 수익화가 이어지고 있는 생태계인 것이다. 닷컴 버블 때와 지금 상황과는 좀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히려 AI가 시작이다.
AI가 시작이고 데이터 센터가 그냥 완전히 쇼티지예요. 부족 사태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가지고 공급하려고 경쟁하고 있고 경쟁하다 보니 앞단에 있는 데이터 센터 서로 갖고자 난리가 난 거고요. 그럼 데이터 센터를 서로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GPU가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GPU가 쇼티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오죽하면 정부가 그 공약으로 GPU 몇 개 확보를 걸었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GPU를 수급받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던 건 맞는 거예요. 공급 부족. GPU만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HBM도 공급이 부족한 거고 D램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D램 가격이 한 달 동안 3배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공급 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경쟁이다 보니까 이 AI 서비스를 공급하는 밸류 체인 자체가 다 쇼티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지금 늘려나가는 계획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돌이켜 보니 앞단에 있는 뭐가 또 공급 부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전력 공급. 야, 이러다 보니 전력 공급이 부족한 사태가 오겠구나.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데이터 센터가 세종에 있어요. 네. 네이버에 각세종이라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그게 축구장 한 41개 사이즈 정도 되는데 그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이 인구 100만 가구 도시. 혹시 100만 가구 도시 아는 도시 100만이요? 네, 대략. 뭐 청주가 한 70만 정도 되고. 네, 청주보다 훨씬 크죠. 광주도 한 134만 네. 정도 되니까. 경기도의 고양시가 106만이더라고요. 화성 뭐 고양시 이런 데 있겠네요. 고양시가 106만인데 네. 경기도 고양시의 가정용 전력량보다 그거 하나가 얘가 더 많이 써요. 네. 전력량. 그 정도 씁니다. 근데 전력량을 예를 들어 그 정도 쓴다라고 하면 딱 그 정도만 전력을 공급하면 될까요? 좀 더 해야죠. 더 해야죠. 네. 그러니까 60%만 전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의 전력이 공급돼야 된다 그러면 그중에 60% 정도만 쓴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전력 공급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를 네이버만 쓰는 게 아니라 GPU가 공급됐으니 이제 HBM도 막 공급이 돼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여기저기 지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전력 수급 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다. 그러네요. 원자력 발전 재가동이라든가 전력 수급 계획 자체를 다시 그러니까 이 판을 다시 짜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AI에 대한 그 고민이 집중되다 보니 앞단에 있는 이 밸류 체인이 다 쇼티지인 거예요. 그 정도인데 지금 AI가 거품이다. 라는 것은 그 거품론이 거품이 아닌가라는 저의 판단이고 그 거품론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 뭐 위험한 기업은 있습니다. 과도한 위험하다기보다는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건 없으면서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오픈 AI인데 네. 근데 그것도 역시 몇몇 그 빅테크 기업들이 양분해 가고 있고 일극화가 아니라 다극화되고 있고 사각화되고 있거든요. 4개 기업이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거품이 붕괴될 것이다라고까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 버블의 이제 근본적인 뭐 어떤 뭐 주장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AI에 투자하는 것 대비 돈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경쟁으로 막 6, 7개가 하지만 결국에 한 명이 이겨버리면 나머지 투자만큼 다 줄어들 텐데 그러면 결국에 꺼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의 지금까지의 고민은 마치 뭐 챗GPT를 만드는 뭐 오픈 AI라든가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AI 기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범주를 그냥 빅테크 기업이야 AI 기업이라고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기업들이 다 AI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어떻게 AI로 전환할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경영 전략이에요. 네. 그걸 이제 우리는 흔히 AX라고 하거든요. AI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 경영 전략으로서. 그냥 우리가 알고 지내는 전통적인 기업들마저. 근데 그 AX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까지 30% 정도밖에 안 왔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쩌면 나 지금은 AI 별로 안 쓰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AI 스마트폰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AI 자동차를 쓰는 거예요. 네. TV가 AI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 자체가 그냥 모든 것이 AI가 융합된 그 제품을 쓰고 서비스를 이용한다. 유튜브를 지금 이용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AI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반에 걸쳐서 AI가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가정하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뭐 적용 안 된 분야가 뭐 70%도 더 넘게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부분까지 뭐 그리고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도 아직 뭐 초기 단계고 다 하여간 AI랑 다 엮여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모든 것들이. 지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아까 논했던 챗 GPT를 대표로 하는 AI 기업들도 대부분이 다 PC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앱의 형태로,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 안에, 스크린 안에 들어가 있는 영역이었어요. AI가. 이제는 이 환경으로 나와요. 물리적 공간으로 나와요. 그걸 이제 피지컬 AI라고 표현하는데 그 피지컬 AI가 26년에 화두가 됩니다. 그쪽으로 소위 돈의 이동이 집중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머니 트렌드인 거예요. 소위 네. 말하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심 가지시면 좋겠고, 엔비디아가 왜 한국에 GPU를 공급하려 했을까? 물론 한국도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공급받으니까 좋은 거지만 네. 엔비디아도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 그 서로 간에 이거는 비즈니스 거래니까 네. 왜 선택했을까를 봐야 되는데, 한국에는 앞단에 있는 HBM과 소위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두 개 기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GPU가 없으면 AI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HBM이 없으면 또 AI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나라가 없으면 이 AI가 안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단에 있는 GPU 더하기 HBM이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가 HBM 세계 시장에 지금 82%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없으면 안 돼요. 네. 더군다나 이게 더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더해진 다음에 이 반도체가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모바일 폰 1위잖아요. 또 삼성전자가 만드는 게 이 어플라이언스, 스마트홈 어플라이언스.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홈을 만드는데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이 다 AI화 되는 거예요. 역시 현대차한테도 GPU 공급하는데 현대차가 만드는 자동차가 GPU 들어. 역시 로봇도 마찬가지, 네이버도 마찬가지. 이게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엔비디아가 고민하고 있는 게 디지털 트윈인데, 물리적 공간 안에 있는 자동차를 컨트롤한다. 그럼 자동차를 컨트롤하려면 이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물리적 공간에 있는 기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디지털 공간 안에서 뭔가를 컨트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태블릿 PC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네. 농장을 태블릿 PC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태블릿 PC에서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디지털 트윈의 개념인데, 엔비디아가 지금 미래 비즈니스로 고민하고 있는 게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플랫폼이에요. 디지털 트윈이니까 그 플랫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피지컬 AI라는 이 시장에서의 기회까지 또 생각을 해보면, 이 AI는 거품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AI는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인데 버블을 논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광석 실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네. 머니트렌드 2016에 또 공저자로 참여해 주시면서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로 직영학적 분절화를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결국에 지금 관세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관세 부분도 지금 뭐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네. 특히 2심에서 뭐 판결이 져가지고 관세가 무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올해를 한번 되짚어 보면 네. 아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제 인생의 올해 25년의 명장면이라고 하면 싫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판넬 들고 네. 상호관세 부과합니다. 4월 3일. 네. 그게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4월 3일에서 9일 사이가 세계 200여 나라의 주가의 저점입니다. 2025년에 다 빠졌죠, 진짜. 딱 정확히 네. 대략 한 4월 4일, 5일 정도가 바닥 구간인 거예요. 정확히 세계 200여 나라의 바닥. 그리고
어쩌면 에이펙 정상회담을 전후로 했을 때 그때가 세계 200여 나라의 정점이에요. 네. 주가의 정점.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에이펙 정상회담은 우리 이제 상호 관세 떨어뜨리자.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그러니까 관세가 결과적으로 주가의 바닥과 고점을 형성시켰다라고 표현해도 크게 무리함이 없죠. 이게 지경학적 분절화죠.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수가 지정학적인 이슈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 상호관세 자체가 1심과 2심에서는 무효 판결된 거예요. 네. 어쨌든. 근데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남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쟁점입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에서 만약에 무효가 내려질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진단해 보고, 그리고 무효가 내려지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무효 판결이 있으면 네. 자본시장에서는 좀 크게는 한 20% 정도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조정을 한번 거칠 수는 있습니다. 예, 그 조정이 올 수 있는지를 한번 먼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상호관세 무효 소송 판결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상호관세는 IEPA에 근거해요. 네. 이 법은 뭐냐면 두 가지가 핵심인데,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국가 비상사태 맞느냐라는 논란. 네. 두 번째, 그럼 수입 규제 조치가 있는데 규제 조치는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해당되느냐,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근데 1심, 2심에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무역적자가 왜 비상 상황인 거냐, 그리고 왜 관세를 이거는 의회의 권한이다. 그렇죠.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의회의 권한이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 이게 1심, 2심의 결론인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미국의 지금 무역 수지의 흐름이에요. 만성 적자죠. 네.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라 미국은 계속 적자인데 네. 왜 갑자기 비상사태냐, 무역 적자가 왜 비상사태냐, 이걸 지금 논하는 거, 법원의 입장에서. 네, 네. 또 한 가지 또 큰 주장은 뭐냐면, 미국에게 무역 적자를 가져다 주는 나라들을 보면 중국은 뭐 그렇다고 가정하자. 근데 두 번째 권역이 EU인데 네. EU가 가져오는 무역 적자 이 규모가 미국에게 뭔가 비상 상황을 가져오는 그런 무역 적자의 상황이냐.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 네. 우방국 아니냐. 이게 미국에게 뭔가 문제를 주는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느냐. 수입 규제 조치를 단행할 만한. 이것은 소위 말하는 그들의 산업 경쟁력 아니냐. 네. 이게 네. 법의 판단인 거예요. 네. 현재까지는. 네. 이게 첫 번째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관세라는 것은 세금을 매기는 세제인데 왜 세제를 행정부가 컨트롤하느냐. 의회의 권한이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IEPA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대법원의 판결도 이것에 있어서 현재는 부정적으로 현재 의견이, 물론 이제 언론 외신을 보면은 민주당 쪽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을 좀 구분해 보면 약간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일단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도 모른다. 지금은 어떻게 판결 내려질지는 그렇죠. 누구도 모른다. 네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대법원의 그 법관들도 모른다. 뭐 어쨌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거니까 그들 스스로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앞에 남아 있는 거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패소하게 되면 이게 자본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관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상호 관세가? 그러면 상호관세를 그동안 부과했었으니까 네. 뭐 해야 될까요? 그럼 다시 돌려줘야 되나요? 돌려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누가 부과를 했을까요? 그럼 미국에서 미국의 수입업체들이 네. 그러니까요. 일단은 관세를 냈던 거예요. 네. 그럼 수입업체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수입업체들한테 돌려줘야 될 상호관세 부과액이 적게는 1천억 달러, 뭐 많게는 네. 한 2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호관세가 추세를 보니까 여느 해랑 비교가 안 될 만큼 월별 그러네요. 관세 세입이 어마어마합니다. 3배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미 이것을 쓰고 있잖아요. 네. 유동성으로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돌려줘야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돈을 어디서 구해오죠? 이것을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야. 거예요. 이미 25년 7월에 OBBBA법을 통과시키면서 네.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어쨌든 이 많은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네. 국채를 찍어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럼 국채를 찍어내면 그만큼 수요가 있을지는 몰라요. 현재로선 모르지만 어쨌든 국채 발행량이 많아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올라가겠죠. 네. 국채 금리가 이게 사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도 국채 발작 증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것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셧다운과 관련된 일이지만 국채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급락합니다. 그럼 국채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조정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AI 거품론에 대해서 앞에 우리 논의를 했지만 AI 거품론은 핑계인 거예요. 거품론 때문에 조정인 게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이 아마도 무효로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만큼 내가 벌었으니 벌고 나와야 있겠다. 네. 무효 판결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차라리 나와 있다가 그 결과가 내려지면 그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뭐하러 지금 그냥 거기 참여 안 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험자산 회피 현상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선 팔았다. 그렇죠.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역시 반쯤은 뭐 무효 판결 있을 거야. 또 반쯤은 뭐 유효 판결 있을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거야. 라는 생각도 있겠죠. 어쨌든 무효 판결이 있게 된다. 그런 불확실성이 앞에 있으니까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고 네. 또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코인 가격도 조정되는 그런 일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결국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때 큰 조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뭔가 넌지시 결과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잽잽을 날리듯이 먼저 선반영되면서 조정되어 가는 움직임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 사인이 없다가 한번 딱 발표가 되면서 큰 조정이 있거나 하는 식으로 조정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무효 판결이 된다면 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패소하게 될 경우 자본시장에 이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무효가 날 확률도 어쨌든 꽤 높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게 1심, 2심 다 줬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뭐 물론 대법에서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도 그거를 뭐 대비를 안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도 뭐 플랜 B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플랜 B가 사실은 더 무섭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챗GPT한테 좀 물어보고 왔거든요.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자기도 모른대요. 네. 자기도 모르는데 계속 꾸쭈꾸쭈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답변을 네. 하더라고요. 물론 이 챗GPT가 무엇을 학습했는지는 저도 모르니까 어쨌든 봐야 되는 겁니다만 단정 짓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패소하게 될 것을 가정하고 플랜 B를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은 일단 플랜 B로 가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패소하지 않기를 바래요. 차라리 관세가 낫다. 그렇죠. 이미 상호관세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그거 무역 협상했고 그것에 다 적응하는 움직임 했는데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움직였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였고 협상까지 다 했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수준의 또 플랜 B를 또 적용한다. 또 한 번 변수가 생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자본시장 얘기인 겁니다. 네. 근데 말 그대로 무역시장, 실물 경제적으로 우당탕탕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플랜 B를 잠깐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건데 지금까지 품목별 관세를 도입했었던 그 법적 기반이 무역 확장법이에요. 네. 자동차 관세라든가 철강 관세 이런 것들이 무역 확장법에 기초한 것인데 이 무역 확장법의 기초에서는 얼마든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재밌는 것은 품목별 관세는 기본적으로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 품목들을 다 헤아려 보고 그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로 다 예를 들어서 15% 관세를 부과하면 네. 무역확장법에 기초해서 동등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겠죠. 네. 근데 더 어지러워지겠죠. 그럼 많은 기업들이 더 어지러워지는 거,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품목별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산식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플랜 B라는 것을 이미 고민하고 있고 패소하게 될 경우 그것에 따른 또 다른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 플랜 B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서 나타날 후폭풍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있다. 산업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다 불확실성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떠안고 지금 주식시장에 위험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싫다 하면서 지금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 만약에 뭐 이게 합법적이다.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그냥 손을 들어주면 트럼프 네. 손을 들어주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빠졌던 게 회복하면서 다시 또 한번 또 전고점을 뚫는 뭐 이런 식의 또 반대 움직임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한다. 네. 그럼 트럼프 말이 맞았어 하면서 그대로 갈 가능성도 있죠. 근데 무역 질서는 더 또 한 번 혼란스러운 일이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대통령이 아니라 나는 왕이야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마치 그러니까 기존의 한미 FTA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왕이야. 나는 그냥 제왕이야라고 생각하듯이 막 이렇게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어 놨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승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거봐 상호관세 합법적이야가 되니까 네. 역시 그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끌어갈 수 세게 있다는 하니까. 거죠. 그 지지 기반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오히려 무역 질서가 또 한 번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뭐 추측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둘 중에 패소와 승소 중에 뭐가 더 혼란스러울까 뭐 그냥 가정을 해본다면 둘 다 혼란스럽겠지만 어떤 결과든 혼란스럽겠지만 그래도 패소할 때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그 국가별 분절화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뭐 세계화의 반대로 가면서 어쨌든 경제의 어떤 활력이나 이런 걸 좀 감소시키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럼 궁극적으로는 관세가 없어지는 이제 과거의 미국 체계로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또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이거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게도 이제 9월 수출액, 10월 수출액 이 수출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안 줄어요. 안 줄어요? 중국의 수출액을 보니까 안 줄어요. 네. 일본의 수출액을 보니까 안 줄어요. 왜 안 주나 또 뜯어봤더니 국별 수출액을 좀 뜯어봤더니 되게 재밌는 게 대미 수출액만 줄어요. 대미 수출액만 줄고 대세계 수출액이 늘어요. 네. 이게 직영학적 분절화의 단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해요. 25% 관세를 부과해요. 품목별 관세를.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유럽 너네가 좀 이거 우리가 바겐세일에서 공급할 테니까 너네가 좀 사줘. 네. 근데 유럽 입장에서 철강 알루미늄을 값싸게 수입할 수 있으니까 땡큐죠.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는 것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 관세 전쟁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는 디플레 압력을 줘요. 실제 디플레 압력을 주고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끼리 오히려 똘똘 뭉치게 돼요. 기억하십니까? 그 시진핑 주석하고 모디 총리하고 악수하는 모습. 네. 이게 상징적인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세계 주요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식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세계 나머지 국들이 좀 연대하고 강화하고 합종 연행하고 그래서 이제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전개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은 지정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가 마치 200여 개의 퍼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200여 개의 나라들로 세계의 지구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었다면 이게 흩어지는 거죠. 파편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편화되는 것을 지경학적 fragmentation, 지오이코노미컬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 프래그멘테이션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이합집산 합종연행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이미 관세에 취해 있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이미 관세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 맛을 봤다. 그렇죠. 이미 뭐 한 3배씩 거드니까. 그게 미국의 재정 수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일부가 됐기 때문에 그 관세를 아예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미국의 역사를 되짚어봐도 트럼프 일기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 미국 관세율이 예를 들어 3%였어요. 평균 관세율이. 근데 미국 트럼프 일기 때 관세율을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예를 들어서 평균 관세율이 10%로 올라갔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 때 관세율을 또 낮춰져 봤거든요. 근데 트럼프 일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한 5%로 떨어져요. 그리고 트럼프 2기 때는 다시 올리는 거죠. 네. 물론 트럼프 시대가 또 끝난다 하더라도 트럼프 시대만큼은 아닐지라도 트럼프 시대 이전 수준으로까지 떨어지지 않는 어느 정도의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새 입의 수단으로서 재정 수지의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중간 선거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이면 지역 선거가 있는데 네. 계속 정치인들이 뭐 합니까? 계속 유세하고 할 때 뭐라고 유세해요? 우리 공항 질게요. 우리 동네 뭐 발전시킨다. 네, 병원 다 돈이죠 뭐. 새로 만들게요. 공항 없앨게요 하는 유세 보셨어요? 우리 있던 병원 없애줄게요 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다 뭔가를 새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돈이 더 필요해요. 계속. 근데 계속 더 많은 돈을 찍어내야 되고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경제 체제로 가는데 새 입에 이만큼 의존하고 있던 관세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도 관세에 완전히 의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긴 어렵고 그래서 플랜 B를 이용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확장법에 기초해서라도 일정 부분 상호 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관세 세입을 어느 정도 만드는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뭐 내년 이제 2026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이번 머니 트렌드 2026 책도 이제 나왔지만 네. 결국에 그럼 내년에 세계 분절화는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점점 더 계속 가는 건가요? 이미 분절화는 전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살짝 우스갯소리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앞에서 연설 같은 거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연설 같은 거 하실 때 여러분 이런 세계화의 시대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세계화의 시대 끝났다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끝났고 네. 프래그멘테이션이 전개되고 있다. 200여 개 나라가 똘똘 뭉치는 이 세계화의 시대는 2022년 러우 전쟁을 시작으로 끝났다. 1980년부터 22년 이때 끝났고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됐고 세계 각국이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호무역 조치들을 단행하고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지경학적 분절화의 현상이다. 이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이 표현을 뭐 어쩌면 한국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쓴 사람이 뭐 저일진 모르겠으나 네. 제가 최초로 쓴 게 아니라 22년부터 국제 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썼던 표현이에요. 22년 러우 전쟁 직후부터 소위 월드뱅크, IMF, OECD 이런 국제 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오 이코노미컬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등장했고 이게 약간 방송계에서는 어떤 현상이냐면 저처럼 그냥 이코노미스트가 경제 연구하는 사람이 지정학을 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 지정학자들이 경제학을 좀 공부를 하거나 이런 현상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을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정학을 빼놓고는 지금의 주식시장을 논할 수가 없어. 제가 모두의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그 시점이 주가의 바닥이고 네. 이거 없애기로 모여서 약속하는 그 시점이 주가의 정점인데 지정학을 빼놓고 어떻게 이 자본시장을 논할 수가 있는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이번 머니 트렌드에서 지정학의 결을 좀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만 큰 틀에서의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제가 아마 이어지는 내용에서 말씀드릴 텐데 도대체 그러면 이 유동성 장세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날까요?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요. 지정학적 색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지정학적인 전제를 깔고 이 시장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릴게요.
머니트렌드 2026의 공저자이시죠. 김광석 실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위험한 유동성 장세다라고 이제 머니트렌드 2026에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는데 네. 위험한 유동성 장세. 그러면 유동성이라는 거는 뭔가 자산 시장에 되게 좋은 건데 네. 위험하다고 하면은 뭔가 이거 뭐 안 좋아 보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유동성 장세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실 때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실 때 가끔 이제 썸네일만 보시고 저보고 이제 비관론자다, 하락론자다 하시는데 그런 분은 아니세요. 전혀 아닌데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썸네일만 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락론자도 아니고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보통 영상에 15초 때 한 3분의 1 정도가 나가세요. 그러니까 거의 썸네일만 보고 나가신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댓글 달고 바로 나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죠. 제 앞에부터 AI 네. 거품 아니다. 네. 그리고 위험한 유동성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는 네. 형용사가 위험한이지 어쨌든 명사는 유동성 유동성이죠. 장세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림을 어떻게 그리셔야 된다? 우상향으로 그리셨으면 좋겠다. 자산들이 이제 네. 가격이 올라가긴 우상향으로 할 것이다. 그리셔야 네. 사실 우상향으로 그리셔야 된다는 말씀은 작년 이맘때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네. 머니트렌드 그때 내면서도 맞아요. 피벗의 시대라고 금리가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시대라고 그러면 유동성 장세라고 말씀드렸던 건 매한 가지입니다. 그때도. 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동성 장세, 우상향이에요. 근데 위험한 유동성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너무 무리하게 유동성을 공급해요, 지금. 아. 무리하게. 네. 그러니까 무리한 부채 의존해서 무리하게 유동성 장치들을 마련해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무리한 유동성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변동성을 불러와요.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유동성 장세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힌트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현금을 확보하라는 이 한 단어도 우상향을 전제로 할 때의 현금 확보와 우하향을 전제로 할 때의 현금 확보 다르죠. 만약에 자 우하향을 전제로 한다. 네. 그럼 조정이 있다, 변동성이 있다. 그러면 현금 확보하라는 것은 주식 투자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네. 근데 우상향을 전제로 한다면 한 번씩 조정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매입 시점이다라는 네. 뜻인 거잖아요. 네. 그럼 같은 현금 확보도 다른 개념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네.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 드리는 건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데 우상향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앞에 2편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투자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이 장세가. 그렇죠. 네. 계속. 상당히 꽤 조정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국채 발작 같은 것이 있으면서 이게 무리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들이 있다거나 네. 예를 들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금리를 인하할 만한 조건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금리를 무리하게 인하한다던가 네. 이게 지금 무리한 유동성 장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튀는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조정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그런 종류의 위험한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물가 상승과 유동성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이제 뭐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돈을 푸는데 물가가 안 올라간다? 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금리는 또 막 낮춘단 말이죠. 네. 물가가 또 튀는데 금리는 또 계속 낮춘다?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억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그 부분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잠깐 짧게라도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건 일단 자본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코인이라든가 주식시장은 머니 트렌드에 있어서 먼저 반응해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코인과 주식이에요. 근데 물가가 즉각적으로 반응될 일은 그러진 않죠. 그럴 일은 없어요. 네, 네. 있을 수가 없죠. 네. 어떻게 그 다음날 물가가 반응합니까? 그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하는 순서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주식 시장보다도 훨씬 늦게 반응해요. 네. 근데 물가도 역시 반응하는데 훨씬 늦게 반응합니다. 시간적 순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리를 인하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할 때 바로바로 혹은 선행적으로까지 심지어 선행적이죠. 선행적으로까지 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을 우상향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시키는 힘이 있어요. 근데 물가를 자극하는 영향도 있습니다. 후행적으로. 그럼 후행적으로 물가를 자극함과 동시에 또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노력도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물가를 상승시키는 압력도 있지만 유동성은 가만 보지 않는다. 다른 노력도 한단 말이에요. 네. 제가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올해 초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미국의 물가는 자극할지 몰라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74% GDP 이들은 디플레 압력이다. 그러니까 이 물가는 결국 균형점을 찾아서 만나는데 미국만 자극하는 거예요. 네. 나머지 나라들은 오히려 디플레 압력이에요. 공장 가동 멈추고 네. 미국으로 공급할 걸 박앤세일에서 유럽으로 공급하는데 철강 가격 떨어뜨려서 유럽으로 공급하는데 네. 더 싸게 공급받으니까 디플레 압력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물가 상승 압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디플레 압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이 떨어져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유동성 정책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주어질 수 있지만 심지어는 혹여나 이 물가 상승률이 튀어오르면 금리 인하를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죠? 유동성 정책을 가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갖가지 수단들을 다 가동하는데 그러면 관세 정책마저도 수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어제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관세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이게 뭐예요? 어쨌든 물가를 자극하는 관세는 빼겠다는 거예요. 네.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관세만 결국은 미국으로 제조 기지를 옮기는 동력으로서만 관세라는 수단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관세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관세 정책을 도입하면요. 관세 세수를 누가 부담해요? 수입업자가 부담해요. 그리고 그 밸류 체인을 들여다보면 그만큼 마진율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 관세 세수를 내고 이 예를 들어 도매업자, 물류업자, 유통업자 이 밸류 체인 전체가 마진 폭이 축소되다 보니까 전가돼요. 축소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뭐 하냐면 고용을 축소해요. 그러니까 고용이 축소되니까 소비가 위축돼요. 네. 고용이 둔화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물가를 둔화시키는. 그러니까 이 유동성에 따라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압력도 있겠지만 또 물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압력도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일이지 무조건 유동성 때문에 물가도 무조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극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극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자극되는 현상이 있다. 그러면 위험한 일이 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는 줄 알았더니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튀네? 그러면 금리 인하 사이클 못 가겠네. 네. 금리 인상 사이클로 전환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 유동성 장세라는 건 한 번씩 이렇게 투자 기회가 온다는 건데 네. 말씀하셨던 지금 가장 다음 투자 기회라는 거는 대법원 판결일까요? 그때 만약에 한번 또 정말 패소를 하게 된다면 뭐 아까 말한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사야겠네요. 오히려 이 장기 우상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네, 저는 기본적으로 뭐 앞서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26년에 이 머니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가정해야 될 게 하나 있다. 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트럼프의 중간선거 대응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전략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미스저지할 수 있다. 네. 그걸 저는 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정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26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긴다 진다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 나가겠죠. 그럼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짐으로써 우리가 25년에도 맛봤던 것처럼 유동성 장세가 이어짐으로써 어쩌면 3억 5천만 유권자들이 부자 되게 한다라는 것을 목표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는 상대적으로 이 물가가 너무나 치솟았거든요. 41년 만에 최고치였으니까. 물가가 치솟죠. 인플레이션 시대였잖아. 22, 23년. 네. 인플레이션 시대 동안 실질 임금이 감소해요. 임금은 3%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은 7% 오르니까 실질 임금은 감소죠. 실질 임금은 감소하는데 그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도 5.5%까지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 그리고 금리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가 폭락하죠. 그러니까 삼중으로 가난해진 거예요. 네. 22년, 23년에. 3억 5천만 유권자들이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어쩌면 표를 잃었다. 표심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그 바이든 행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선거 전략을 나는 무조건 부자 되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6년 11월 중간선거 전략으로서 유동성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선 뭐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요. 에이펙 정상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아마 3월 정도에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한다고 알려져 있죠. 아마도 지금부터는 11월까지의 그 어떤 시계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시진핑에게 트럼프의 협조가 필요한 거 정도보다 트럼프에게 시진핑의 협조가 필요한 정도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미국이 중국에게 더 끌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 그 기간만큼은 적어도.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해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는 누가 결정해요? 중앙은행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금리를 인하할 만한 조건은 누가 만들어요? 미국 행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중국과 협조를 요청해요. 중국, 우리 관세 없애줄 테니까 네. 생필품 좀 값싸게. 생필품을 값싸게 수입해다 쓰면 물가를 완전 안정적으로 싸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중동 산유국들한테 원유 공급 더 많이 해라. 국제 유가 떨어뜨려. 뭐 이러면 이제 물가를 자극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만 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고 2%에 가깝게 떨어지고 그러면 12월 1일부로 QT 양적 긴축도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 12월 26년 5월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종료가 되면 연준 의장도 교체된다. 교체되는 인물은 현재로서는 뭐 캐시 위원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현재 점쳐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충성을 맹세하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적극적으로 금리 낮추겠죠. 조건만 된다면. 네. 근데 저는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이 종료되니 양적 완화라도 할 수 있다. 조건만 된다면. 물가 조건만 형성이 된다면. 그래서 인플레라는 것이 26년 내에는 안 나타나고 인플레라는 현상은 26년 내에 안 나타나고 27년 정도에 나타날 수 있게 나타나더라도 그렇게 이 자본시장을 끌어올리도록 유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중간 선거는 결국에 유가를 낮추고 주가는 높이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뭐 들었는데 주가가 또 높아져야지만 또 지지율이 또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내년 한 해는 어찌 보면 미국 주식 쪽은 뭐 아주 좋은 구조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선거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만 한번 판단해 본다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움직일 수만 있다. 일단 그렇게만 한번 가정해 보면 어느 시점에 주가가 오르는 게 선거에는 유리할까? 내년 뭐 한 9월쯤 해서 막 쫙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그때 떨어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5월 이후에 6월부터 오르는 게 좋을까? 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마침 연준 의장의 교체 시점도 그러하고 그러면 금리는 금리대로 좀 내려가고 그죠? 물가는 물가대로 좀 내려가고 관세 타결하고 갑자기 그렇죠. 막, 전쟁은 전쟁대로 없고 불확실성 없고 그리고 이런 모든 현상을 잠깐 한번 설명드릴까요? 디베이스먼트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올해 들어서 금값 오르고 주가 오르고 집값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저것 다 오르는 현상을 사실은 아무것도 안 올랐다라고 저는 가정을 해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가정해요. 이게 굳이 따지면 금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돈의 양이 많아진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주고 금을 바꾸는 현상. 그러니까 주식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돈의 양이 많아져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주식을 바꾸는 현상. 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돈의 양이 많아져요. 더 많은 돈을 주고 서울 아파트를 바꾸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 마시고요. 돈의 양이 많아졌다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M1, M2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미국의 M2 증가 속도보다 우리나라의 M2 증가 속도가 더 빨라요. 그만큼 돈의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나라. 돈의 원화가 많이 풀렸죠 지금. 예, 네. 그게 결과적으로 돈의 가치가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쪼그라들고 그리고 이게 선거 전략입니다. 네. 돈의 가치를 쪼그라뜨려서 의도적으로 쪼그라뜨려서 나머지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략. 이게 디베이스먼트 전략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유권자들 3억 5천만 유권자들을 부자 되게 만드는 것이 중간 선거에는 유리해. 그리고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지면 아마도 정권을 내줄 가능성이 있어. 분명히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러겠죠. 정권을 만약에 내주면 굉장히 좀 곤란하겠죠. 곤란해져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예. 이렇게 환한 곳에 머물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든 최선의 대책을 다 세우는데 그러면 그런 관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중간 선거에 유리할까요? 크립토 프레지던트라고 그렇게 그렇죠. 선언했는데 불리하죠. 그럼 뭐가 주가가 오르는 게 유리할까요? 코인 가격이 오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다른 것도 보시자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라는 것을 가정하고 적어도 중반부터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움직임을 할까? 그리고 그 과정 동안에 중국이 만약에 막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네. 그러면 대만에서 갑자기 이렇다든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곤란해지겠죠. 그렇죠. 뭐 물가 튀고 뭐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협조를 구하겠죠. 물가 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적어도 중요한 자기 일생의 거사를 앞에다 두고 네. 좀 나의 입장을 좀 봐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중국한테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내년 11월까지. 그러면 오히려 지금 막 우상향하고 있는 자산들에 막 조급해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동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현금 좀 가지고 있다가 이제 기회가 오면 그때 한번 조정 오면 그때 들어가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26년 5월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이제 미국 경제를 놓고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좀 빨리 결정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물론 조성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또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미리 떠나 있는 게 나을까 하면서 지금 계속 변동성이 심해요. 오르고 떨어지고. 근데 오르는 기업도 AI 기업이고 떨어지는 기업도 AI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AI 거품론은 정말 거품일까? 이거는 거품론은 핑계인 것이고 나머지 미국 국채 시장의 발작 현상이라든가 혹은 트럼프 패소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불확실성을 앞에다 두고 나타나는 이런 위험자산 회피 현상은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 변동성을 불러올 수는 있겠다. 저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돈의 가치를 낮춰서 자산 가격 올리는 거는 정치인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요소일 수 있잖아요. 막 자산 시장만 올려가지고 분위기 좋게 만들면. 근데 그렇죠. 그게 계속되지 않으니까 지속할 수 없는 정책이다 보니까 뭐 돈 풀다가 또 부작용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이 유동성 장세가 계속될 수가 있는 건가요? 유동성 장세가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때도 저도 이제 뭐 우리 머니 트렌드 우리 같이 세미나 하잖아요. 그 세미나 때도 그런 말씀 항상 드리는데 항상 그 시대를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근데 2020년부터 21년까지 분명 실물 경제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왜 집값은 폭등했을까? 실물 경제는 안 좋았는데 왜 주가는 폭등했을까? 네.
그 완화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죠? 유동성 장세였었어요. 오히려 실물 경제가 안 좋으니까 유동성을 퍼붓는 거죠. 실물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네.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20년, 21년을 경기라는 관점에서 시대를 정의하지 마시고 유동성이라는 관점에서 시대를 정의해 본다면 완화의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22년부터 23년, 24년 중반까지는 긴축의 시대인 거예요. 너무나 인플레가 높았고 인플레 잡자고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던 시대. 금리 인상기, 긴축의 시대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22년부터 24년 중반기까지. 긴축의 시대고 그 긴축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형성되죠. 대대적인 부동산 가격의 조정, 주가의 조정, 22년 조정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정의하자. 그리고 작년 이맘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머니트렌드 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4년 중반부터 25년, 26년까지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피벗의 시대. 피벗의 시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피벗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유동성 장세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지금까지는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여러분께 강조하고요. 어쨌든 25년부터 26년 정도를 피벗의 시대라고 한다면 20년, 21년처럼 뭐 엄청난 폭발적인 뭐 이런 폭등장 이렇게 가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우상향장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 우상향장을 만들기 위한 여정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이끄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장세 언제 끝날지를 가늠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 방금 주셨던 질문, 자 보세요. 20년, 21년 동안 이 완화의 시대가 있다가 긴축의 시대로 선회되죠. 이 급격히 선회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인플레 때문이었어요. 그럼 결국 피벗의 시대가 있는데 이거 말고 유동성도 퍼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다가 이게 물가를 자극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면 그러면 역시 선회될 일이 있겠죠. 그럼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 구간이 올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장세는 언제 끝날까?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면. 그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강조할게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2년 당시 인플레의 정점은 6, 7월 정도였어요. 22년 6, 7월. 그렇지만 전 6, 7월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22년 2월에 러우 전쟁이 시작됐고 그 러우 전쟁의 효과도 있었으니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22년 1월을 가정할게요. 22년 1월 이거는 러우 전쟁의 효과가 없었던 거니까. 이때 미국 물가 상승률이 6.1%를 기록했었습니다. 이것은 러우 전쟁과 관련 없는 인플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예요. 그럼 이것만 봐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동성을 공급했더니 주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데 물가는 22년의 정점을 찍죠. 그러니까 이 시간적 순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26년 피벗팅을 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물가를 자극하는 일은 분명히 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물가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물가 통제에 실패를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면 이 물가 상승률이 뭐 5, 6% 정도로 자극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 부분을 비교해야 됩니다. 2020년, 21년은 제로 물가에서 시작했었어요. 25년은 거의 2% 후반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5, 6%대에 도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5, 6%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통제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다 보면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치솟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시장에선 이렇게 판단, 야, 금리 인하 더 하면 안 돼. 더 이상 유동성 공급하면 안 돼. 이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시그널이야 라고 적어도 시장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긴축 사이클로의 전환의 신호가 돼요. 그러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유동성 장세의 끝을 알리는 신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언제 끝날까요? 그 질문에 답변 드리면
인플레가 5% 정도를 기록한다. 4% 후반 5% 정도를 기록한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의 끝을 알리는 시그널에 해당된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대출도 좀 줄이고 자산들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정리할 해가면서 좀 현금화하고 아니면 뭐 이제 뭐 금이나 뭐 이런 뭐 자산을 좀 옮겨 놓는다든지 뭐 하여간 좀 안전 자산 위주로 좀 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한 4~5% 정도, 한 5%는 나올 때까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갑자기 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올 수도 컨트롤하다가 있죠. 이게 실수하면 그냥 쫙 가는 걸 갑자기 수도 올 있잖아요. 수도 있죠. 물론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든. 절대 그게 안 오도록 통제하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겠죠. 하겠지만. 그렇죠. 예. 그게 정책의 포커스입니다. 아. 예. 지금까지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전 세계 경제 상황과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내년 그리고 이제 내후년 전반적인 어떤 장기 플랜을 좀 세우고 투자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투자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머니트렌드 2026을 또 책을 발간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